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는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며 100% 학습돼야만 할 수 있는 인간의 후천적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이 의학의 결론이고,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셨냐면, 이분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씀하신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이라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시골 마을에서 초, 중, 고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학문을 이용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즉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학생이 어른 동성애자에게 학문을 이용한 나쁜 동성 성강간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명 이상이고 300번 이상이 아니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계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랭킹 3등인 분홍색 잭디라는 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 반경 5km의 현재 랭킹 3등인 저 분홍 동성애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얼굴과 벗은 몸을 올 노출로 올려놨기 때문에 강의 자료로 쓰기가 부적절해서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왼쪽 양 하단을 보면 빨간 어떤 물체가 보입니다.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 촬영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 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사람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왜 동성애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남자 성인 동성애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을 알바로 파는 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3 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학문을 팔고 3만 원을 받습니다. 즉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과 학교로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되는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이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 핸드폰에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의 핸드폰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을 에이즈환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 바로 동성애 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라는 말이 함의하는 것처럼 정말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현장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소수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에 한해서만 남자 동성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사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성애자라는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계속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 즉 MSM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관계자가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됐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항상 진행되게 되는데, 맨 앞 선두에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재물을 운반하는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맞춰 신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난 쪽이 아닌 마귀 쪽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이 자리가 문화축제, 인권축제라고 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오후 서울 중심부에서 일반 서울 시민들을 향하여 비웃으면서 이런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축제가 어떻게 인권축제 예술 행위가 될 수 있나?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광장에 있었던 현장 스케치 사진입니다.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라고 해서 엉덩이가 뻥 뚫린 저런 형태의 팬티를 입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엉덩이 항문을 보여주고 있는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이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고 합니다. 이 번개는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그 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서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접선한 이후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학문 선교를 할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동성애자가 곧 성소수자이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동성애는 그 중에 한 종류일 따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너만을 사랑한다 하고 맹세를 하고 헤어지는데, 잘 보시면 사람하고 개하고 실제로 혓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올리고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이 백인 남성은 말콤 브레너라는 사진 작가인데 보시는 저 돌고래와 1년 동안 성행위를 맺은 다음에 본인의 자서전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에 대한 사진입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시민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 합의를 이루자마자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됐고, 그해 1969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생기면서 독일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합법적인 동물 매춘업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개는 그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시체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항문 생식기가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개들이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라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질 거 줄이가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보시는 것처럼 줄이 가고 털이 다 빠질까지 묶는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이런 행동을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의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럼 이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이 남자는 대학 교수님, 박사님이셨고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였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급기야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게 되시면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뚫뚫뚫 천으로 감고 얼굴은 이역목질로 붙이고 해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삼았다가,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절대 이 교수 아드님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대학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하여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간은 무엇일까요?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수간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수간에 대한 처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간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국 수간협회까지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 캡처한 건데, 저 네모난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소개 글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행위를 하는 남성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성행위 도중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자신의 실명을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계신데, 전국 수간협회 단체 수간 행사를 3월 14일 평택에서 한다라고, 강아지는 종류별로 마련되었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수간은 콘도나 모텔을 빌린 다음에 동물들 수십 마리를 끌고 들어가서 이 단체 회원인 사람들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나안에서 행했을 법한 그런 음행을 벌이는 이 단체의 정규 행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공고를 올리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에이즈 동성애 환자분이십니다. 에이즈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질 것 같으면 별로 무섭지 않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한다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다 못 쓰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시간 계속 분출이 되게 됩니다. 몸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 병원 같은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남은 인생 요양병원 신세를 지러 입소하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평균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입니다.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까? 한 명이라도 에이즈로부터 구해내려고, 한 명이라도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처음 동성애를 접했을 때 항문이 터지고 피가 났을 때 빨리 끊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간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인권이나 사랑이 아니고 성중독입니다. 어디에 중독이 되는 거냐면은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문 성관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돼 있고 그때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는데 거기 한번 중독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은 여자는 싫어지게 되고 남자만 좋아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남자가 자신의 항문으로 삽입 성교를 해서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기만을 고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이 얼마나 큰지 마약 중독 비슷해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중독이고 성중독에서 벗어나는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충분히 동성애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만약에 동성애 A전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곧이었으면 당연히 에이즈 감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이렇게 항문이 다 터지고 24시간 피가 주주를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비데를 쓰게 되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른 채 곧이어 그 비데를 쓰게 되시면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 사격해서 항문을 맞추게 돼 있으니까 일반인은 괜찮지만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치질이나 치열로 인해서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맞게 되면 체내로 바로 진입해서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쓰신 비데를 곧이어 쓰시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실제 조선일보에 났던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오셔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성행위를 맺는데 2시간이 안 걸립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회진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니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들이 항문 성관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고 못하게 말렸습니다. 왜 못하게 말리냐면은 동성애를 반대해서 말린다. 나는 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즈가 진단병은 에이즈 하나로 나가는데 에이즈 바이러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몇십 종류가 됩니다. 그 많은 바이러스 종류를 통틀어서 에이즈라는 진단명 하나를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에이즈는 완치가 안 되고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지만 30년 이상 효과를 못 거두고 30년 뒤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도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드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A전자 A, 서로 다른 A전자 B가 또다시 항문 성관계를 하시면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A,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B가 만나게 되면서 돌연변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항바이러스 제제에 효과를 못 거둬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에이즈 환자끼리 항문 성관계는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 의학적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예방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항문 성교를 하시니까 이분들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항문 성관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맑고 좋은 날에 그 좁은 아스팔트 차와 차 사이 공간에서 옷을 다 벗고 또 항문 성관계를 하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님들이 뛰어내려가서 두 환자분을 모시고 올라오게 되면서 저도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고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당시 백인 남자 동성애자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왜 백인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냐면 당시에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약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빼고 사회 도덕적 교육적 환경이 좋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100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 파트너 수를 조사해 보니까 100인 남자 동성애자의 43%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입니다. 28%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500명, 1000명 이상이랑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군에서만 이런 높은 많은 성 파트너 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가 성중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0명,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감염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으시겠죠. 우리나라는 에이즈 검사를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에 가면 익명검사를 받게 되는데 익명검사는 절대 내 신분증이나 핸드폰 번호나 연락처를 가르쳐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만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정말 피에다가 토끼라고만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해서만 토끼씨 에이즈 검사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설명대로 일주일 뒤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저 토끼입니다. 에이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토끼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검사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한 궁금증 올린 한 남자의 실제 사연인데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 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은 맨 밑에 빨간 줄입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 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것 아니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 가 공식 답변입니다. 왜 익명검사를 실시하냐면은 이 사람이 에이즈라는 것을 보건소 직원조차 몰라야지만 아무도 몰라야지만 이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된다라는 논리이고 이 고가의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여자들의 인권은 없는 걸까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동성애 인권은 여성 인권이랑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둘이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질문이 나오는 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의 자극을 받아서 대변을 무조건 밑으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센조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샤워기 헤드가 샤워기 물 나오는 곳을 지칭합니다.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수만 남게 되는데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항문에 저 샤워기 쇠줄을 10cm 이상을 팍 집어넣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면 저 물이 대장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장에 물이 찰 수 없을 때까지 물을 꽉 채우면 저 쇠줄을 뺍니다. 그러면 목표 지점은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뛰는데 대부분 양변기 도착을 실패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대변을 발로 이렇게 밟아서 하수구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이 센조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이 깨끗이 청소가 돼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다니까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밤이면 밤마다 저 쇠줄을 내 항문에 꼽아서 셀프 물고문을 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삶이고 절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네모난 박스는 제가 진 거예요. 원본 사진은 그냥 올로출로 다 보입니다. 제가 저 올로출된 거를 그대로 봤다가 하여튼 정신적 충격을 심히 받아서 3일 동안은 잘라고 불 끄고 누우면 천장에서 저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네모난 박스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저 사진 밑에 댓글로다가 우리 형제님, 제가 형제님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남긴다면은 만약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있다면 이 형제님이 저를 고발을 하겠죠. 그리고 저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죠. 왜 나한테 충격받았다고 해서 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느냐. 염한섭 원장은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제가 이 친구한테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충격받았다고 제가 돈까지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뭔가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조이가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실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샤워기를 틀고 샤워를 하면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뒤집어 쓰는
대변 에이즈 혈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간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도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입대고 라고 뱉는데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입으로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주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전국에 오염만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나는 집에서 센조리하고 나간다. 그런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 기대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 기대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리니까 답변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상하게 샤워실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러면 뭘 할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센조리를 마친 다음에 당연히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가게 되면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썰어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가족들이 이 아이의 병균을 다 입으로 집어먹게 되는 거죠. 유럽과 미국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들의 병균이 대변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감염이 상당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학문으로 성관계 맺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해결했습니다. 피스팅이 주먹짐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 쥐고 항문으로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립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너덜너덜하게 늘어나니까 다음부터는 항문 성관계를 해도 통증은 못 느끼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에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잘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리는데 항문 괄약근이 너덜너덜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대변을 밑으로 계속 흘리는 변실금 환자가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변실금 환자가 되는 기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 항문 장애자로 만드는 이 동성애라는 기계적 행위를 인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권은 생명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권을 인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흡연이란 행위가 폐암 등을 유발시켜서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흡연권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나 공공시설에서 담배 피는 것은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도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 무시된 채 무조건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은 전체주의 혹은 동성애 독재주의를 초래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가 결성이 돼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동성애자들이 공개 구인하고 있는데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라고 보시는 것처럼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 주세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는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이 피스팅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안전하게 집어넣었다 빼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인 땡땡님인데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지웠어요.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성적 지향도 우리가 말은 들었어도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SM 석고함, 바텀 석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SM은 세디스트 메조키스트의 주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그러고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떳떳이 노출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 가능이라고 어린 꼬마 아이를 찾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를 어디다 붙였느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다가 일제히 이 전단지를 살포하다시피 붙였습니다. 즉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대로 쳐놓은 악마의 덫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누가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는 20살 대학생 남학생 키가 180cm였어요. 그런데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는데 까짓거 내가 남잔데 별일 있겠어? 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니까 팔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팔목 수갑 채용을 당해도 내가 누구냐, 별일이 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보시는 저 쇠 젓가락 같은 거를 요도에 팍 쑤셔가지고 막 요도를 쑤시기 시작합니다. 요도가 소변 나오는 구멍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쇠 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요도에 극심한 통증을 줄 목적으로 고안된 이 기구는 동성애자들의 성고문 기구인데 이름은 요도풀입니다. 이 요도풀을 어디서 구입하냐? 여러분이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마켓에 이 요도풀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19,000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19,000원에 이 요도풀을 구입한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들 요도로 이거 하나로 다 성고문을 하게 되면 이 기구를 통한 2차, 3차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기구를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바이러스 제제, 알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값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동성애로 에이즈 걸림이 발생을 해서 이분이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서울에 뭐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고 약가가 싸고 양심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모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과장님께 제가 문자를 드려서 제가 환자 한 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낼 에이즈 알약값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문자를 드리니까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으면 그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받게 됩니다. 즉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뭐 유수한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2차 병원이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병원이든 입원을 하게 되시면 치료비 약값 100% 입원비 지원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될 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되는데 간병사 하루 에이즈 간병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에이즈 간병사 일당까지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지급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게 되시면 집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대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알약을 먹으면서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노령화,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다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줘라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요양병원 입원비 치료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또 지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사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다녀야겠다. 그러면은 매달 왕복 비행값과 교통비가 발생하겠죠. 그 에이즈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행기값, 교통비까지도 전국 에이즈 환자분들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보니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이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무섭게 든 이유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이상한 동성애 인권. 사실 인권이 아닌데 특권이죠. 동성애 특권 혹은 동성애 귀족화. 두 번째로는 과도한 에이즈 복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에이즈 폭발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가 생기게 됐고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이 4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얼마가 발생되느냐? 9조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9조가 20조가 되려면은 향후 10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게 동성애자를 가로막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저희 수동연수양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환자를 유일하게 치료하는 요양병원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일을 할 때 소위 동성애 인권을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텔레비에 나온 유명한 그분들이 단 한 번도 저희 병원에 위로 방문이나 기저귀 하나, 물티슈 하나도 보내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입으로만 인권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간 동성애 에이전자분들을 사랑으로 돌본 사람들은 100%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왜 했겠습니까? 제가 뭐 잘나가지고 했겠습니까? 제가 선해서 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라는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한 거죠. 결국에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음지에서 이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을 무슨 뭐 동성애자들 혐오하는 반인권 세력으로 지목하시는 거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입으로만 인권을 주장하는 그분들, 입으로만 동성애자 사랑을 주장하는 그분들이 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저희 병원에 단 한 번도 방문이나 심지어 위로 전화 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진짜 동성애 에이전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호모포비아 내지는 혐오 세력이라고 이 동성애 단체는 지목을 하고 괴롭히기를 하는데 제가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 주임을 3인방을 뽑았을 때 그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동성애 혐오 인물과 호모포비아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계속 캐내서 주기적으로 동성애 단체가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좀 뭐 위험한 일에 덜어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대표로 설명드리면은 제 핸드폰에 테러 문자가 오는데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불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뭐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문자에 위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제가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인데 아니 우리가 어차피 한 번 가는데 암으로 가던 교통사고로 가던 폐렴으로 가던 메르스로 가던 혹은 뭐 코로나로 가던 어차피 예수님 만날 거 순교로 가면 복이 얼마나 큰데 제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이 동성애 의학적 문제점을 알리니까 이번에는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아버님한테 또 테러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만나시더니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야 나는 괜찮아도 가족은 보호해야 되지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가는 걸음을 멈췄다면 예?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가 됐든지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고 대머리셨는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막 경험하고 얼마나 기쁜지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가 셋인데 애들한테도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3년 전에 애들을 외국으로 보내라는 감동이 있어서 아내와 애를 3년 전에 비행기 태워서 외국으로 보내는데 그때 우리 막내 꼬마가 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못 막고 복음의 훼손이 되면 우리 후손들한테 변질된 복음, 변종 기독교를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종 기독교, 변종 복음 믿으면 갈 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아니 내가 우리 애들 아무리 잘 가르쳐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가가지고 삼성, LG 취직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데 우리 아들만 지옥 가나? 아들의 아들은 또 어디 가는 거? 또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딱 멋지게 아빠로서 막아가지고 천국을 주는 게 아버지 사랑이지. 아이고 그냥 나는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그랬다가는요 다 싹 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저는 제가 정말 우리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틀림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군대 말씀드릴게요. 저 무지개 육각형 기호가 동성애단체 사이트 기호입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저 무지개 육각형이 떠 있다. 그러면 동성애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현재 북한 핵의 위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라도 조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뭐 눈이 뻘겋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보게 돼서 몇 가지만 정리했어요. 15사단 나랑 학문 선교할 사람 나와라. 클릭해보니까 엉덩이 학문 다 보여주면서 이 엉덩이의 주인공이 대한민국 현역 군인입니다. 저 모자이크는 제가 네모난 거 제가 쳤다고 그랬어요. 올로출로 엉덩이를 다 보여주면서 나랑 학문 선교하자.
여러분,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이 엉덩이 군인이 우리나라 지켜줄까요? 저는 대한민국을 지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무반에서 동성애했다라고 자랑 찍어 사진까지 올리는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초급 간부도 장교도 부사관도 삼성장구 운전병도 동성애자라고 광고를 내는데 심지어 저 삼성장구 운전병은 우리 장군님 차에서 동성애자라고 차 사진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과연 장군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사령부도 동성애하려고 난리가 났고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번역하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입니다. 여러분 북핵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군인들이 동성애 파티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동성애 성파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밑에 보신 것처럼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공동 주최하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5분이 계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국회의원 백을 믿고 이 친구들이 무한 질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들 백을 믿고 포괄적 차별 근초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형법 92조 6은 군대 내 학문 선교를 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군대에서 학문 선교하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라고 광화문에서 노동자연대라는 단체가 얼굴 다 드러내고 데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뭐 한대냐?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노동자연대가 노동자 단체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군형법 92조 6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군대 내 동성애 에이즈가 무섭게 범람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 에이즈가 무섭게 범람하게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일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광화문에서 얼굴 다 드러내고 떳떳하게 얼굴에 창피한 게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뜻을 각자 음미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생각해 보세요. 군형법 92조 6 폐자라라는 이 세 사람 맞은편 아스팔트에서 누군가는 군형법 92조 6 지켜야 된다라고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의견을 끌고 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사람들 3명이 대한민국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군형법 92조 6이 진짜로 폐지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는 거고 군형법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잠잠하면 군형법 92조 6은 폐지되면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에이즈가 범람한 군대에 여러분 아들 보내고 손주 보내면 그 아들하고 손주가 군대 갔다가 학문을 잃어버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 내 손주가 학문을 잃어버리고 오면 누구 탓하실 거예요? 군형법 92조 6을 제때 못 막은 나를 탓해야 됩니다. 나를 탓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왜? 제가 좀 웃긴 얘기 할게요. 내 아들의 학문은 소중하니까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막아야겠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안 막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집은 아들 학문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갔다가 뭐 학문 잃어버려도 되나? 저 나름대로 뭐 그런 느낌이 약간 뭐 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당 앞에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마음 수틀리면요 가가지고 데모하고 뭐 뒤집어 엎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사랑의 백성인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기도하고 눈이 오면 눈이 맞고 기도하고 번개가 치면 번개를 맞고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정의당사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사 앞이 국회의사당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직진하면 나옵니다. 굉장히 찾기 쉽죠. 여러분도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명수 제한이 있어서 자율 참석은 안 되고 저희가 미리 사전 인원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모이냐. 우리 코로나 방역 조치 전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몇천 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몇천 명. 여러분 제가 오라고 그러면요 억지로 올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인원 동원한 인원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뜨거우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몰린 기도의 사람들인데 몇천 명이 모인 몇천 명이 아마 코로나 끝나면요 또 이 몇천 명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전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정의당사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의당이 보통 땅입니까? 만약에 저희가 가서 세상 하는 시위를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땅입니다. 시위야 정의당이 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가 그냥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방언을 수천 명이 해 막 눈물을 흘려 막 아스팔트에서 그냥 막 통성으로 기도해. 그러니까요 분명히 여의도의 연계가 바뀌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정의당사가 내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팍 이렇게 나가니까
정의당이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데모를 하면 이분들이 대응이 되는데 우리가 약간 막 우리 지금 심하게 하거든요. 심하게. 왜 원색적으로 해야지. 원색적으로. 우린 더 막원하고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살짝 보이면서 어떻게 뭐 미친 사람한테 뭐 대응이 되겠습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하는 저기 M이라고 써 있는 데가 정기당사 건물 저 골목이에요. 저 골목. 오른쪽은 정의당, 왼쪽은 M호텔. 저희가 호텔인데 저희가 토요일 저녁마다 저기다가 막 실시간 방송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저 호텔에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음란령이 막 물러가고 있어요. 그 호텔 사장님이 우리 집회할 때 오셔가지고 아이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호텔 망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물러갈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안 되겠다고 내가 정의당 가가지고 한 뒤집어 엎어야지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는요 죽기 살기를 밀어붙여가지고 틀림없이 기도 능력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느냐?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유튜브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구독자 수가 8만 몇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정보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정말 뭐라도 하고 싶다. 나 진짜 내가 뭐 아니 우리가 여러분 가가지고 정말 때려 부수는 거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뭐 반대 서명이라도 하여튼 정말 내가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010-2462-8629 010-2462-8629 010-2462-8629로 실명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주십니다. 그러면 실명 핸드폰 문자 주시면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과 각종 집회 정보를 주는 카톡방에 초청을 하는데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다. 그럼 뭐라는 거냐?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를 올려드리면 그 서명 링크 누르고 들어가셔서 서명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회 정보 올려드리면 보시고 내가 이때 시간이 된다. 그럼 그곳에 모여서 함께 서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어떻게 부흥운동 있었습니까? 기도원 가서 산기도 가서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해가지고 소나무 한 그루 뿌리채 뽑으면 내 문제 해결됐다. 이 뿌리를 뽑을 때까지 난 기도하겠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나무 붙잡고 기도할 때가 60년대 70년대 그 기도운동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견인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은요 아스팔트 기도가 대한민국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영적 성장과 성결을 견인할 기도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 물론 귀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면은 차별금지법 막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의당사 앞에서 기도하고 아스팔트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아하수에랑 앞에 섰던 것처럼 정의당이 발의했으면 우리는 정의당 앞에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발의했으면 대통령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괜히 막 뭐 창피하다고 고급스럽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막 방언하고 막 울고 막 무릎 꿇고 원색적으로 막 뒤집고 막 굴르고 이래야지 됩니다. 이래야지 됩니다. 자 에스더도 막 금식기도 했잖아요. 3일 금식기도. 우리도 막 간절하게 그런 모습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틀림없이 막아줄 줄로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냐?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뭐냐면요 지금 이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번 법제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단계가 2개입니다. 법사위원회랑 국회 통과. 그런데 법사위원회에 올라가면은 먼저 법사위원회 전문 보고서가 나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가 뭐냐면은 사실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법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뭐 시민운동을 했다든지 사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하시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된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법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법학 박사님들이 이 법안이 혹시 문제가 있나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법사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당이 내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그리고 현행 법과 충돌한다. 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를 현재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법사위 전문위 보고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과 다른 법과의 충돌성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뭐 어떻게 이기적으로 하려고 포괄적 차별을 막는다 이게 아니고 위헌적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니까 우리가 막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사위원은 국회의원들이죠. 법사위원인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 2분께서 지지난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공개 성명을 내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만약에 정의당은 6석이잖아요. 정의당이 발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거 확 붙어버리면은 그냥 포괄적 차별은 통과가 되는데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점점 서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하니까 되는 거죠.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더불어민주당을 우리가 설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수로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계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틀림이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기독교가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 통과가 되면은 사실 일제 신사참배처럼 그 길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망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세대에 정말 이런 때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 아카데미 잘 들으신 다음에 듣고 끝나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듣고 나면 듣고 뭐라도 하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여러분 뭐라도 하셔가지고 제발 맡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로 기도로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분들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이 시대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후대로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간 나태했었고 우리가 그간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은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광고합니다. 레인보우 리턴즈에 매일 밤 10시 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또 매일 밤 10시 반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